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방송 시작 전부터 노영희 변호사님 몇 시에 나오냐고 댓글을 달리더라고요. 20분에 나온다고 또 친절하게 알려준 또 다른 구독자분들도 계시던데.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또 다른 데서 굉장히 맹활약하시는 거 아니 봤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부르셨어요? 저희가 모셨는데 일정이 안 맞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시려고 했습니다. 네. 예, 드디어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김종대 의원님 모셔가지고 국방 이슈를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최초의 생중계 국무회의를 해서 그것부터 좀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온통 화제더라고요. 네, 말하기 전문가 또 이시잖아요. 김종대 의원님이 이 정치인의 말하기를 1시간 20분 동안 날 것으로 본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어떤 그 국무회의라는 게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이래 많이 보면은 그냥 국무총리가 진행하고 대통령이 이래 끼어드는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 국무회의를 보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 중심형 진행을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방송 진행하다 보면 진행자가 두 유형이 있어요. 감정 반응형 진행자. F. 예컨대, 의원님, 그건 말이 됩니까? 그건 감정 반응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감정 반응이야. 그래요? 그리고 예컨대 매불쇼 채우기. 민주당 의원들 데려다 놓고 개 잡듯 잡잖아. 아이고. 의원님, 대책이 뭡니까? 박지원 의원한테. 아버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러는 거야. 이게 감정 진행형. 체육은 감정 진행형이다. 감정 진행형. 또 굉장히 분노 조절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진행자들이 있죠. 예. 문제 중심형. 예. 의원님,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뭘까요? 예. 이렇게 문제 중심형. 예를 들면 누굽니까? 옆에 있잖아. 문제 중심형. 문제 중심형. 그런데 방송의 퀄리티는 사실은 문제 중심형 하면서 무언가 축적되고 해결되는 형태가 원래는 바람직해. 네네. 그런데 윤석열 버럭 화를 내고 경로를 하면서 이게 감정 반응형 지도자고. 그분은 어디도 안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나 하시면 돼. 아이고. 그 아무도 안 봐도. 그 기회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문제 중심형 지도자들하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진짜 원인을 얘기해 볼까요? 예. 또 뭐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이것의 원인은 뭐고 해결책은 뭐냐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썰어서 접근해주는 이 문제 해결 지향형의 리더십이다. 이게 원래 리더십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 해결식의 그런 리더십과 인간관계 지향형 리더십 두 가지를 보통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의 유형을 나누셨는데 저는 사회자 유형을 두 개로 나눠요. 우선 잘 아는 사회자와 모르는 사회자. 이게 사회자가 많이 아는 것하고 많이 모를 때의 반응이 달라요. 그건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아는 이 패널들보다 훨씬 많이 아는 그렇네요. 사회자로서의 태도가 사실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흐름, 행정과 정책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가다가 이렇게 서핑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이야. 내가 이첩하지 말랬잖아. 그런데 밑도 없고 끝도 없어. 내가 2,000명 늘리랬잖아, 의사. R&D 예산 30% 깎아서 50% 깎아 다시 가져오란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고 왜 그렇게 돼서 기대 효과가 뭔지 그거 따지기 될 시간이 없어요. 예. 댓글창에 그분은 감정 반응형이 아니라 내조대로형이었다는 내조대로 혹은 분노 반응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육 진행자도 비슷한 감정 체육도 분노 조절이 좀 있어요. 한때 케미가 남다르게 진행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그게 괜찮은데 어쨌든 분노 조절이 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체육
천재욕의 경우는 계획된 분노. 그러면서 이제 즐기는 그 분도인데 공부를 많이 해.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님과의 러브라인 보러 가는 것도 그것도 다 계획된 건가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놀랐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그게 흥행하는 것에 대해서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산재 문제는 진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쓰러집니다. 퇴근하지 못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산재 사망, 그리고 또 비슷한 숫자가 질병 사망인데, 이번에 SPC 방문은 이건 정말 뼈 아픈 건데 5월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대선 1차 토론 다음 날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신 게. 그날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한테 중대재해처벌법 반대하셨다며 계속 이럴 거예요. 이러니까 그 법 있다고 안 죽냐, 뭐 예방이 중요하지, 뭐 그 처벌이 중요하냐 이랬어요. 다음 날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SPC에서 끼어가지고 노동자가 사망하시고, 그리고 3차 토론이 끝난 다음 날에는 서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남성이 그랬죠. 이번에 또 돌아가셨어. 보라고. 맨날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또 죽어. 이렇게 되니까 대선 때 우린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해도 김문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 야, 내가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영훈 노동본부장이, 노동부 장관이, 그 노동본부장 했잖아요, 정의당에. 나하고 고생 많이 했어. 나하고는 우리 노동부 장관.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성격이 좋은데도 굉장히 긴장을 했더만요. 국무회의 때 표정이. 직을 걸겠습니다. 진짜 직을 걸라고 다시금 대통령이. 진짜 가슴이 조금 뛰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역대 정부가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이게 줄어들지가 않은 건데 이제 이 맥을 끊느냐 아니냐 하는 이 시점에 딱 와버리니까 이 산재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SG 경영이라든가 무슨 주가 또 나중에 어떤 광급공사 수주 그랬죠. 조달청장한테 입찰에 관한 이런 부분까지 불이 싹 쪄버려라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노동부 장관이 이제서야 이거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피를 받았다. 난 그렇게 보고 내가 이 역사적인 과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10만 명당 우리나라 노동자 사망 숫자가 지금 3.7명이거든요. 영국이 0.4명입니다. 12배? 몇 배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어. 전쟁을 안 했는데도 1년에 2,000명. 너무 죄송합니다. 1년에 2,000명이에요. 우리가 시원한 데서 지금 저기 음료수 마시면서 할 때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죄책감이 생기는데 저 김영훈 장관이 나는 이번에 역사의 한 획을 긋 거라고 봐요. 난 이게 국무회의에서 확인됐다. 부디. 근데 그게 장관 혼자만 원래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대통령이 이 시스템을 아니까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요번에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SPC 그 게임 사고 같은 경우에도 3교대를 왜 하냐. 그러니까 2교대를 왜 12시간씩 하냐. 야간 근무. 그게 3교대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본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맥을 잘 짚으신 게 확실히 본인이 이제 그 소년공 출신이고 산재도 당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서 머리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안 태안화력발전소도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고 지금 4차 하청 노동자가 맨홀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원청에서는 그 노동자한테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2차 밴드가 떼먹고 3차 밴드가 떼먹고 이러니까 실제 수령액이 470만 원이야. 와, 그러니까 반도 더 날아가네요. 반도 더 날아가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기업 또는 원청 정규직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산재 자체는 줄었는데 비정규직에서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하청 비정규직. 위험을 그쪽에다 여기서 늘어나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님은 특히나 그중에서 어떤 장면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셨는지 이제 김종대 의원님은 산재에 관련된 포인트를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저는 뭐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최종석
혁신처장이 좀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좀 솔직히 좀 유감스럽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페이스북에 제가 최동석 그 처장을 좀 흔들지 말아라 이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냥 좀 믿고 또 이제 과거에 나도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좋아했지만은 인사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분도 그 당시에 사실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었다 그 말 맞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런 얘기 사실 내가 썼거든요. 쓰자마자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딱 갑자기 그분이 너무 분위기에 또 안 맞게 상황에도 안 맞게 부적절하게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너무 유명해져서 뭐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왜 내가 꼭 말을 하냐면 사실 그분이 되게 부적절한 맥락에서 부적절한 발언한 거 맞고요. 잘못한 것도 맞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마도 되게 그게 자기한테 힘들고 속상하고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머릿속에 이제 꽂혀 있다가 내가 이거 뭔가 나의 입장을 조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뭔가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요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 타임에 이제 터져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바라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화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솔직히 좀 그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 어렵다. 하시잖아요. 예, 그런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좀 슬기롭게 좀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발언하고 그럴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막 줄도 쳐가면서 이렇게 호응하면서 막 이런 모습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모습은 조금 부적절하고 되게 유감스러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좀 눈여겨서 재밌게 들었던 발언은 그 장관한테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한테 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방일보 기강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장관 취임사에서 계엄과 관련된 부분을 뺐다라는 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전 국민한테 공표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긴장감을 일순간에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대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 그 12월에 윤석열이 6일인가 담화한 게 있어요. 네. 그 이튿날 국방일보에 하도 황당한 편집이 났길래 그때 제일 먼저 공개한 게 저거거든요. 예, 저희 거에 오셔가지고 신문도 보여주시고 하셨어요. 예. 그러고 났더니 얼마 있다가 국회에서 민주당이 최일 국방홍보원장을 내란죄로 고발했어요. 내란죄로 고발이 돼 있어요? 고발을 했는데 예. 그때만 해더라도 그거 한 건이었던 게 그때는 아직은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예.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의 말이라서 보도했다. 이러니까 사실 처벌이 좀 애매했다고. 그날 내란의 당위성을 다 실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운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기사는 빼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장관 취임사는 편집하고 지 맘대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비어있는 50%가 채워졌다고 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그 충분한 고발 사유에 충족이 됐다. 내란죄 혐의도 충족이 됐다. 이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이 되는 선전선동으로. 예.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국방일보는 내란의 기관지입니다. 그래요? 내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예,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니 기관지예요. 내란의 기관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발행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용을 보면은 장관 취임사의 핵심 내용을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어떤 장관이든 의례껏 하는 얘기만 실었더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 문민의 어떤 참 역사적인 어떤 문민 장관의 부인과 최초. 그렇죠. 새로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이 국방을 새로 설계한 건데 이 내용이 다 빠졌다? 대놓고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방부판이다. 국방부에도 이진숙이 있었다. 예. 근데 이건 더 지독하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국방일보에서는 그 통상적 편집이다. 그리고 또 군 매체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거기서 말하는 군 매체의 특수성이 정확히 뭡니까? 우리한테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군은 보수고 또 어떤 국군은 어떤 이런 어떤 흑역사가 계엄의 흑역사나 이런데
자유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싫어가지고 사기 꺾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를 들면 국군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우리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움직였으니 우리를 지적하거나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군 매체의 특수성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나 할까. 그 군에 원래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강한 보수성을 대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비춰지고. 예.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고위 장교들에게 그런 편향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번에 국가에 큰 짐이 됐다는 점에서 이걸 여하히 정상화하느냐 이랬는데 끌려가지 않겠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어떤 그 저항이라고 보여요. 네. 마치 방금 국방위가 열려서 국방위원으로서 국회 국방부 장관한테 매섭게 질의하는 느낌이셨어요. 장관과 의원으로서? 예. 이렇습니까? 했더니 또 의원님이 약간 당황하시면서 그쪽 입장을 살짝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물론 논리를 설명해 주신 거긴 하지만 이건 또 어떤 장면이지? 라는 생각이 나중에 듭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게요. 예.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최일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강을 보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방법을 조언해 주신다면. 근데 만약에 내란죄로 지금 고발이 돼 있고 또 사실 이제 이번에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기엔 고소고발이나 뭐 직무정지 같은 것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고 실제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 게 편집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오케이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자르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임기가 3년이고 아직 1년이 남아서 내년 5월까지가 이 사람의 임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편향되면 보도를 계속하고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방부에선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감사. 감사인데 모든 예산, 인력, 조직, 시설까지 국방부 국방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냐 그렇죠. 따져볼 만하죠. 그다음에 인사에서도 굉장히 강압적이고 또 한결의 경향 보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럼 이거는 절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 여기도 보지 말라고?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거기 나쁜 사람이구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그 부당한 강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지금 첩첩히 쌓여 있으니까 이거를 정밀하게 감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그 편파적인 운영을 못하도록 일단은 압박을 가해서 자기가 물러나든지 아니면은 쫓겨나든지 택하게 해야죠. 근데 이분은 좀 물어보니까 다혈질이라고 홍상훈 기자가 그 자기가 KBS 같이 있었을 때 자기도 화분을 자기한테 집어던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칠 뻔했다고. 근데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그러게요. 홍 기자에게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보수적이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계속 보수적이기만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또. 이게 권력에 따라서 해바라기형이라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요? 좀 아세요? 아니 그런데 KBS에서 그 후배 기자 폭행으로 보직이 날라갔었죠. 날라갔었고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우리 기자들 사이에 곤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군대 용어거든 원래. 그런데 왜 옛날에 어디 경찰서 같은 데 가서 시간방증에 책상 위에 다리 올리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뭐 이런 출입처에 가서 접대받고 이 옛날 기자의 그걸 곤조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구악 아닙니까? 구악이죠. 곤조라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한 그냥 나쁜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원주 기자는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떤가요? 요새 그런 기자 없지 않습니까? 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로스 체크 언제나 해야 본인이 돼서. 아니라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체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씀. 근데 예전에 우리 그 김종대 의원님도 잡지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편집장이셨군요. 디펜스. 어떠셨나요? 아이고 거지로 살았지 뭐 거지로. 내가 요즘 돈을 벌어도 40대 10년을 거기다 다 바치고 빚을 지니까 젊은 시절에 그게 메꿔지지가 않아. 그거 빚 갚느라고 국회의원 4년을 다 쏟았고
그러니까 거지로 살았거든. 아 지금 신세한테는 여쭤본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똑같이 김종대 의원님한테 우리는 유력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본인한테 여쭤봐요. 본인이 이렇게 편집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본인도.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우리는 구멍가게고 내가 또 기사를 직접 쓰니까. 그러면 맨 앞에 편집장의 편집부터 해가지고 기사를 혼자 다 써버렸죠. 아니 기자들도 있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조가 확산이 되는 거고 또 부족한 걸 기자들이 메워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저 유력 언론은 그게 아니라 데스킹이란 걸 하면서 내란일보. 내란일보, 이 데스킹이라는 걸 하면서 내려 꽂고 조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저희가 김종대 의원님과 1년 같이 일했는데 그런 분 아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날카로워. 청문회입니다. 법무부 장관, 김종대 장관 청문회에 나선 지금 노영희 위원님. 우리 기사님 꽃길만 걸으셔야 된다고. 아유, 진짜. 꽃길만 걸으라고. 제가 꽃길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잘 봐.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걸이 이슈를 피곤해하긴 하는데 또 어떤 이 정권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목걸이를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 특검은 의심한다고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바꿔치기 했을 것 같아요. 바꿔치기를 안 했다면 사실은 그동안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처음에 이제 그 문제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이거 사실은 뭐 가짜예요. 이거 뇌물 아니에요. 이거 내가 그냥 그 제작해서 만든 거예요.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없었고, 말이 그동안에는 뭐 지인한테 빌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갑자기 모조품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는 뇌물 혐의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자기 또 면피하려고 이렇게 모조품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진짜는 어디다 숨겨놓고 가짜를 여기다 좀 넣어놓고 일부러. 우리 페이크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떠세요? 이런 다이아몬드 목걸이 못 보셨죠? 이런 류의 어떤 디자인이 복잡한 거 나는 잘은 모르는데 모조품도 한 1,000몇백만 원. 모조품도 비싸요. 네, 모조 그 자체도 이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제 나온 채널A 보도 보니까 한 100, 200 정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약간 좀 오늘 나온 거마다 또 틀려요. 오늘은 좀 뭐 1,0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래서 어떤 그 방송사에선가 그 종로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것도 탐사 보도를 한 건가요? 네, 실제 그 모조품을 만드는 그런 데다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단골들한테 만들어 준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1, 200짜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린 1년 번호도 써준다. 네, 근데 이번 건 1년 번호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학급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근데 중요한 건 모조품을 만들어도 단골한테만 만들어주는 거라서 다 적어놓는다. 이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모조품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지난번에 나토 순방 이후에 만들었을 테니까 그걸 한번 좀 체크해보자. 여기까지 얘기가 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체크해보자. 그러면 이제 나온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복잡하네요. 네. 근데 모조품도 너무 예뻐요. 모조품도? 네. 진짜예요. 그래요? 네, 사실 저는 모조품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저는 전혀 못하는데 못하시죠 본인도? 보통 사람들은 못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잘 못하는데 이렇게 명품 보는 사람들은 다 한대요. 네, 약간 광채도 다르고 이렇게 커팅이 다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근데 이번에 추가로 압수수색된 거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테니스 목걸이라고 하는 뭐 또 다른 고가의 목걸이도 있다고 하고 돈도 있고 1억 원 현금 다발이 나왔다고 하죠. 1억 원에다가 뭐 이유한 씨 그림? 그거는 거의 20억대가 넘는. 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 인테리어 한다고 그 오빠가 장모 집에 옮겨놨다? 한마디로 조금 뭔가 이 시츄에이션이 좀 황당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건 또 왜 그러냐. 그런데 나는 김건희가 특검을 갖고 논다고 봐요. 지금. 지금 보니까 지금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수사할 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요. 오히려 가십으로 이야기를 끌고 계속 만들어내고 그 출석하는 문제도 짜게 가지고 뭐 며칠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항상 민주당 사람 만나면 김건희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 우리 상상을 초월하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은근히 특검을 갖다가 자기 설계대로 벌써 갖고 놀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벌써부터 이게 출석하는 문제, 뭐 이런 목걸이 문제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딱딱딱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보면 뭐가 발견이 돼요. 예. 그러면 또 새로운 해명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해명도 문제는 문제인데도 이상하게 이게 언론을 그냥 싹 도배해가지고 예. 저번에 공천 개입 요건 온데간데가 없고 요즘은 네. 그걸로 그냥 맨날 그냥 소설을 그러게요. 쓴다. 그러니까 샤넬 260ml짜리 12켤레. 예. 그리고 그렇지. 이 목걸이. 시선을 돌리고. 테니스 목걸이. 예. 점. 아. 점에 관하여 이런 거. 야. 그렇지. 오빠와 장모와 그림 제목이 하필이면 점에 관한. 그 생각은 못 그래서 했네요. 우리가 그 점이라고. 점. 하필이면 그림도 점이다. 작품 제목이 점에 관하여. 점에 가나요? 그 무속 점. 그 점. 네. 그 점. 물론 그 해당 작가 점으로부터라고 하고요. 네, 점으로부터. 그리고 그 해당 작품에 실제로 이렇게 도트라고 하는 점들이 꽤 있어서 아마 그런 작가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려고 할 텐데 맞아요, 공교롭다라는 맞아요. 게 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그림이 수십억인이라고 하면 근데 그 장모는 그 오빠의 장모님은 나랑 무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그림은 도대체 누구한테 받아서 그러게요. 왜 그 집에 갖다 놨을까? 이게 중요하죠. 게다가 현금을 막 이 집 저 집 아무데나 갖다 놔요. 그 큰 현금을. 이상민 전 장관 저번에 봐요. 물론 뭐 본인은 부인했습니다만은 뭐 32억이 있네 어쩌다 막 그랬잖아요. 그 돈을 막 아무데나 갖다 넣어놨잖아요. 은행에도 안 넣어놓고 이자만 해도 얼마야 그게.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은 요즘 한 달에 먹고 살 수 있어 이자만 가지고도. 이자만 갖고도. 예.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막 이 돈도 막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야 진짜. 예. 글쎄 나도 그 집 언저리 어디 가 있다가 좀 주셨으면 좋겠어. 대충 따라가서 어디 마늘밭을 가나 아니면은 뭐 어디 양파밭을 가나. 예, 살피겠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옷도 버리는지. 이렇게 입으셨겠다. 한번 운전해봐요. 그러니까 예. 이상하게 뭐 주술 것 같아. 시선을 이상한 대로 돌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 본질은 공천개혁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내란 관련된 혐의라고 본다면 내일 명태균 씨가 드디어 검찰에 특검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도 공천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었었는데 혹시 좀 노영희 변호사님도 이쪽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좀 어느 포인트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최우 씨 관련해 가지고는 이준석 의원이 작년에부터 자기가 본인 입으로 이제 떠들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평택시장 포항시장하고 평택시장은 두 군데에다가 김건희 씨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평택은 못 막고 포항은 막았다 뭐 이런 정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이 지방선거 관련된 개입자들이 사실 되게 더 많다. 예, 저는 그래서 앞으로 더 얘기돼야 될 게 박완수 지사라든가 김진태 지사라든가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저는 특검에 나와가지고 자기 말대로 또 제대로 된 말을 할까? 절대 또 그 사람을 좀 안 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좀 의심스럽긴 한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이준석과 김건희라고 봐요. 네. 이번에 이준석 의원 그래서 압수수색 오늘 또 했잖아요. 자기 집을 또 자기 의원실인가 의원실이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았었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게 되게 많아서 저는 오히려 이 공천 관련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그때 당대표도 하고 보궐선거에도 그때 관여되어 있었고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는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특검은 귀가 아플 겁니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냥 차라리 기존에 나와 있던 황금폰이나 이런 데서 나온 객관적 증거를 들여다보는 게 낫지 명태균 씨가 말하는 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막 산으로 가요. 윤석열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얘기하는 게 별로 영향가는 없어 보인다. 특검에 팁을 주시는 거네요. 거기에 낚이지 말고 차라리 이준석 의원을 족쳐라.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나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확연히 달라진 환경을 체험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야당 때 민주당한테 이준석은 금쪽이었습니다. 금쪽이. 아 그래요? 네. 그 마지막 김건희 표결이 198표였다고. 예. 하마터면 통과될 뻔했었어요. 맞아. 그때 3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혁신당. 그래가지고 저런 의혹이 있을 때도 민주당이 이준석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없고 그 3표를 안고 가기 위해서 계속 감싸줬다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큰 양당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는 처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뭐 대선 때 단일화를 안 하고 완전히 이제 선을 걷고 그러면서 그 당에 내가 얼뜬 서름 받고 나왔는데 이런 걸 한풀이 하듯 했고 예.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저격수 제1열에 섰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진짜 외톨이가 되는데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이 세 표의 가치가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가치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돼버렸거든. 네. 이제는 200표를 애걸고 복걸할 이유가 없어진. 그렇죠. 거부권 행사할 일이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난 제일 웃기는 게 민주당의 당권 주자 2명이 이준석 체포동의안 오면은 통과시켜주겠다.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 예. 이게 달라진 세상입니다. 아, 이게. 그래서 이준석은 여러 군데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청만지고 살았다.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와서 전부 다 결산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시점이야. 한 10여 년간 쌓아왔던 그 어두운 업보라고나 할까? 예. 이게 요즘 들어가지고 다 돌아오는 난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봐요. 저 개혁신당도 앞으로 표류할 거예요. 표류할 것이다. 네. 예. 어디서도 보호를 안 해주고 그냥 쿵둥 떠다니는 거예요. 예. 저 나룻배 마냥 험한 바다에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준석 의원에도 영장을 청구할까요? 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은 의외로 이제 지방선거 공천 개입의 범위가 상당하다. 예.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아주 진술을 더럽게 했거든. 윤석열이 전화 왔다. 장제원 통해서도 왔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공관위한테는 전달 안 했다. 네. 그래가지고 본인 선에서 직권남용은 난 한 거 없다. 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술을 해버리면 그럼 공관위가 누구 얘기를 듣고 김영선을 해줬냐고. 다시 말해서 그 진술은 공관위원들한테로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 공관위 부위원장 하는 누굽니까? 내 이름이 또 생각 안 나. 군 출신. 그분한테 이제 좀 집중될 한기호. 한기호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보고. 그러니까 추가 압수수색이 국회의원들한테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준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제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확산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틀 전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자택하고 해서 이제 압색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틀 있다가 압색이 또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법원에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서 보니까 이거 얘 압수수색 추가 필요성이 있네라고 법원이 봤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압수수색했던 거 하고 또 다른 오늘 압수수색하기 전까지 이틀 그 중간에 이틀 있는 그 사이에 지난번에 압수수색해서 나왔던 라든가 추가로 뭔가가 지금 더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추가 영장 발부를 받아야 될 사유가 생겼다.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걸 해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지금 사실은 좀 보여지는. 그게 뭘까? 아마도 여론조사 쪽도 수상하고. 분명히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흔적이 여론조사거든요. 예. 그걸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그 당대표 선거할 때 그것도 논란이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 경선할 때도 대선 후보 할 때 경선 후보 여론조사도 그랬고 사실 지금 연결된 사람이 명태균, 지상욱 여의도연구소장 그때 당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나가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황금폰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확보되었던 것들인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는 압색을 다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모르는 거고 특검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하고 이준석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었나요? 네. 그때 이준석 의원이 그 박형광 기자한테 얘기할 때 박형광 기자한테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되게 많다. 김건희에 대해서. 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 풀어도 큰일 난다. 이런 취지로 되게 말을 많이. 그때 아마 음성도 아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진 거죠. 일단은 소환 조사가 또 곧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준석 성격에 옛날 국민의힘한테 얻어 터지고 대구에 김광석 거리 가서 거의 울다시피 연설하고
이래가지고 또 지지자들 긁어모으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 생각엔 그럴 거야. 이번엔 민주당에서 얻어맞네. 이러면 어디 광주로 내려갈 겁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울 거야? 이제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멘탈이 예. 나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다. 아 그래요? 예. 내가 이제 대선 때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저 멘탈은 이게 저기 뭐랄까 일종의 어떤 나르시즘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아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밀리지 않아야 되고 자기 어떤 가오를 세워야 된다는 오늘 일본말 말씀. 이게 오늘 그럼 제2의 윤석열 같은 거네. 꼬맹이 리틀 윤석열이네. 그래서 40대 윤석열이라는 말을 권영국 후보가 그래서 한 거예요. 나하고 여러 가지 작전 회의를 했거든. 그때 대선 후보 토론회 이런 거. 그런데 1차 토론 때는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2차를 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보니까 여기 손 좀 봐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겟을 저쪽으로 옮깁시다.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3차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저 40대 윤석열이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때 전부 말로 홈런 친 것처럼 막 박수 치고 난리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 발언까지 쭉 이어진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때 보시니까 이 사람이 좀만 건드리면 파르르 해가지고 그냥 막 불을 거다 이렇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폭발할 거다. 이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약간 분위기에 이 변수는 변수였어. 그래가지고 권 후보가 처음에는 이준석 관심이 없는데 아니다. 내가 1차 토론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준석 쪽으로 이렇게 약간 공격의 이 포의 방향을 그리고 김문수는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게 1차 토론 끝나는데 너무 착한 거야. 이건 예상을 못 했거든. 착하다니요. 네거티브를 상대적으로 덜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때는 착한 김문수란 말이 언론에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3차 때 돌변을 한 거야. 완전 이상하더만. 이래가지고 그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검토를 하고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더 김문수가 착해서 이준석이 이재명 공격수로 더 나선 측면이 오히려. 그런데 저걸 잡자 차라리. 이렇게 방향 설계가 다시 된 거죠. 신종 이준석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이분이 자기를 잡은 줄 몰랐겠지 이준석. 무시하고 있었겠지. 곧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어디선가 울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광주라니까. 광주에서 울면 광주에 갈까? 뽕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도 가요. 저기 5.18 그거 비석 닦아준 거 그거 보세요. 이미 여러 군데 뿌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보복 이렇게 관련된 메시지를 같이 내주니까 결을 같이 해주니까 관심을 꺼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왜 국민의힘의 보조에 대해서는 싫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질문한 게? 두 분 다 이 정치적 맥락으로 질문제는 없는데 제가 문득 말씀 듣고 생각이 나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유아독존형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거를 가식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관리하고 연대하지를 못해요. 그건 성격적으로 안 됩니다. 이낙연하고 일주일에 깨지는 거 일주일도 안 걸렸지. 그게 불과 작년이네요. 작년 초였습니다. 정말 한국 정치 다이나믹하네요. 다이나믹합니다. 일주일을 못 간다니까. 그다음에 허은아 김용남 의원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유아독존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힘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옛날에 국민의힘에서 나올 때는 솔직히 여기서 시사인부터 해가지고 모든 유튜브 다 불렀습니다. 네네. 그때 윤석열 씨와 관련된 들을 이야기들 꽤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준석은 민주당의 금쪽이었다. 금쪽이. 모든 유튜버가 다 부르고. 너무 금쪽같이 키워갖고 그렇게 금쪽같이 키워놨어요. 잘 버릇을 잘못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천하람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곳하고 이제 같이 또 도매급으로 같이 취급당하는 거를 좀 경계하려는 거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김건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김건희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친오빠도 수사선상에 지금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어머니 최은순 씨도 수사선상에 오른 건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동생까지도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던데 혹시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가족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 그게 사실은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지금 김건희 씨네가 이남 이녀래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셋째래요. 그러니까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예. 김건희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 2명이 외국에 있대요. 그 동생 말하는 이제 우리가 김진환인가? 남동생? 예, 예. 그분이 아마 말레이시아에 있고 예. 언니도 이제 외국에 있나 봐요. 예.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김진환 얘기를 하면서도 김건희가 지금 왜 저렇게 천하태평일까? 왜 저렇게 그냥 동요 없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외국으로 뭔가 이렇게 좀 빼돌려놨거나 예. 혹시 외국과 관련해서 뭔가 해놓은 거 아니냐? 그쪽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요 얘기가 조금 사실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는 김진아는 마약입니다. 그 얘기하죠 사실은. 혐의가 있다라는 네, 이야기는 네. 많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얘기하죠. 수사가 거기까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백경정이나 뭐 이런 분들 계속 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예. 어쨌든 그쪽은 마약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마약 플러스 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뭔가 자기네들이 미리 포석을 깔아놓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조금 해본다는 거죠. 야, 정말 온 집안이 그렇게 동원됐다면 정말 국가를 가족이 해먹을 결심했다 이런 식의 지적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해먹을 네. 결심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5년도 안 돼서 3년에 끝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들의 계산 착오였겠죠. 만약에 5년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었을 테니까 나중에 집권을 한다고 생각했더라도 그럼 일단은 한 언제까지 해먹고 요거 좀 정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 걸릴 정도로 하고 다음 거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가 중간에 이걸 정리할 시간이 사실 이제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에피타이저 먹고 메인 요리 이제 막 먹고 있는데 저기 뭐야 다 나가세요. 네, 갑자기. 그럼 디저트도 안 먹었고, 와인도 안 먹었고, 이제 이러는데 메인 요리 이제 손대는데 끝나버린 거 아니야, 그지? 만찬이. 그쵸. 얼마나 야구르겠어. 국가 입장에선 다행이긴 하죠. 정말 그나마요. 정말 지난 3년도 불행이지만. 그러니까 난 이런 식의 계엄 계획을 짠 사람은 훈장 줘야 된다고 봐. 계엄이요? 이런 식의 계엄 계획을 누가 어설프게 짰는지 예. 제압하기가 너무 좋았거든. 누굽니까 이런 식의 계엄 계획을 짠 사람? 글쎄 그 어둠의 인물이 예. 그거 다 전문가들이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이런 계엄 계획을 짰다 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민주 회복의 디딤돌이 되죠. 예. 뭔 소리야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3년 만에 정신이 끝나서. 혼미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계시네. 3년 운전 똑바로 하세요. 운전 똑바로. 반어적 의미로서 3년 만에 끝났으니까 예,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도 아직도 구속이 안 된 사람들도 많고 신병 확보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당장 내일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고요. 심지어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최상목 전 부총리는 아예 아직까지도 포토라인에 서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예. 그리고 끝까지 지금 버티는 중이어서 사실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법조인들 시각인데 사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 법원에서 영장을 많이 기각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냐 안 되냐가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대한 이 법원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가늠자가 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영장 안 나오면 내란 세력의 일부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고. 예. 아니 이런 사람까지 영장을 안 내준다 그러면 아무도 영장을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구속을 안 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들이 전부 다 너무 자유롭게 외부에서 증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맞추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법원이든 어디든 간에 결국 이 내란 세력을 단죄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결심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들은 그냥 풀어줄 결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번에 한번 좀 판단에 우리 정말 메인 눈으로 봐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상민은 제대로 걸렸다고 보는데 내가 검찰 수사에서 맨날 의문이 이거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날 12월 3일 날 그 울산에서 김장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지방에 있었죠. 그때 그 송미령 농수축산부 장관을 옵저버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행사 중에 이상민이 벌떡 일어서더니 송미령 장관한테 나 급히 서울로 가야 된다. 그 뒷일을 부탁한다. 예. 그럼 송미령 장관이 황당한 게 자기 행사를 나한테 하고
그 왜 가냐? 그러니까 대통령 행사가 잡혔다. 그래가지고 밑에 참모들한테 빨리 KTX 알아봐라 난리를 치는 거야. 난 이거부터 수사를 해야 돼. 예. 그런데 송미령 장관이 다 마치고 용산역에 도착하니까 9시 45분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부속실장한테 연락이 왔었다는 거야. 밑에 수행 직원한테. 그래가지고 10시 10분에 들어갔어요. 예. 용산역에서 가깝잖아. 예. 금방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제일 먼저 도착한 줄 알고 갔더니 이상민 장관이 미리 와 있는 거야. 뭐 영화 약간 소름 돋는 반전. 예. 그래가지고 앉은 자리도 이상민 장관 옆자리였어. 그리고 그 옆에 저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앉은 거야. 예. 그랬는데 나중에 CCTV에서는 한덕수하고 이상민이 문서를 돌려보는 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통해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그 저기 김장 행사를 때려치고 자기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전화 받은 기록부터 추적을 해 들어가야 돼. 예. 이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수사가 아닌데 왜 빠져 있었을까요? 빠져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저 CCTV를 보고 다시 이제 이게 특검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는 예. 부분은 단순하게 그 뭐 소방청에 전화를 했네, 뭐 문건을 멀리서 봤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네네. 난 이건 제대로 걸린 거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저기 계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군을 출동시킨 거는 분명히 김용현이지만, 그러나 경찰이 예. 대규모로 가담해가지고 이 저기 뭐랄까 국회 외곽을 봉쇄한 거는 예. 이건 행안부 장관 책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 날 또 안가 모임에서 이거 사후 마사지. 예. 이것이 또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 군데 걸린 거예요. 여러 군데. 그리고 내가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입장이라도 행안부 장관이 빨리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인 회동 같은 경우에는 영장 사유에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마 구속 이후에 더 추가로 수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인 회동이 되게 중요해요. 예. 4+1 회동이긴 한데 이 회동은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동을 하면서 그럼요. 대책을 마련한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요 회의 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실제 요거 난 다음에 다 핸드폰 바꾸고 다 지금 다들 증거인멸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안 한 게 조금 섭섭한데 나중에라도 이게 제대로 좀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밝혀져야지 지금 영장 청구 안 된 사람 다 검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검찰까지 갈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리죠. 사인 회동이라고 불리는 여기에서 이제 원래 그 비서관까지 해서 5명이었는데 이상민 장관 1명 빼놓고 나머지가 다 검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요건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정화 비서관은 근데 또 자기 사표내로 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하다라는 말씀을 그런데 덧붙이겠습니다. 그때 민정 라인이 움직인 게 저는 이제 선관위하고 여론조사 꽃에 그 디지털 포렌식을 출동시켰다.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짐꾼이 누구냐면 방첩사입니다. 방첩사 한 팀은 여론조사 꽃으로 오다가 저기 잠수교 남단에서 멈췄고, 그 다음에 선관위로 가던 팀들은 선바위역에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 먹느라고 멈췄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명령을 받고 가다가 멈추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팀 본진이 못 들어간 건데 그게 검찰하고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검찰 국정원인데 검찰 특수본이 수사할 때 이 검찰 표현이 빠지고 민간 분석팀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난 이게 아주 악의적인 조사라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검찰 국정원이 온다고 명령을 그렇게 듣고 이 방첩사 팀은 출동해가지고 검찰이나 국정원 디지털 포렌식 팀이 오면 넘겨주라 그랬거든요. 아시다시피 방첩사는 디지털 포렌식 능력이 없어요. 여기 사이버 보안만 하는 데라고. 그러니까 실제 넘겨주는 게 맞는 거라고. 여인형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근데 여인형하고 방첩사 수사단장이 검찰 진술에서
요게 검찰이 아니라 민간팀으로 바뀌었다.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이게 그런데 대령들은 검찰이라고 다 들었는데 여기서 멈췄는데 나는 그 회동도 이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이 뭔가 보면은 여기에 어떤 설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진술이 나왔던데 왜 이게 진술이 바뀝니까? 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란 특검이 빨리 그쪽으로 속도를 내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단추가 이상민 구속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특검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포인트로 쪽집게 강의해 주실 게 있으시면 그걸로 마무리 말씀 들어볼까요? 이 특검이 사실은 이제 내란 특검과 달리 조은석 그러니까 그 민중기 특검은 좀 어렵습니다. 워낙 사건들 너무 많고 이 사건들이 명확히 떨어지지가 않고 실제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다 관여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김건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확히 뭐냐에 들어가게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있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보호하려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김건희가 막 부수적으로 보호가 되는 그런 또 이 현상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김건희에 대한 철저한 이 진실 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도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윤석열 체포영장 뭐 신청하고 발부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김건희는 또 뺀지 분명히 빠져나가려고 할 거가 뻔해서 이 김건희 특검에 조금 힘을 좀 실어줘야 되고 김건희 특검이 어떤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종대 의원님도 마무리 말씀. 저는 내란 특검 쪽을 보면은 이게 특검의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자체 조사가 뒷받침돼야 돼요. 네. 그래야 외환죄가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규백 장관한테 기대하는 게 이 점이에요. 내가 맨날 물러 터졌다고 내가 뭐라 그랬는데 안 장관님이 좀 물러요? 사람이 좋잖아. 근데 요걸 제대로 하시면은 그럼요. 그러려면 국방부 자체 감사관실이나 어떤 그 조사 기능을 동원해 가지고 이 특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국방부에서 들여다보는 이렇게 함으로써 특검에 넘겨줄 수 있는 이게 엄청나게 활성화하는 어떤 거 계기일 거라는 거죠.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박정훈 대령 어떻습니까? 조사본부장은 투수타고 박정훈은 대령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본부 차장을 거쳐야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나요? 고속 승진 안 됩니까? 바로 그렇게는 안 되고 1단계 진급해봤자 원수태.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렇게 해서 나는 박 대령 같은 분을 조사본부 차장쯤으로 이렇게 영전을 해서 이 저기 뭐랄까 이런 내란 세력에 대한 그 어떤 그 수사를 보안 수사를 그쪽에서 하는 건 좋다. 와 신뢰가 확 갈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오늘 여러 아이디어를 쏟아내 주셨는데요. 특검이 꼭 이 방송을 시청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7월 30일 김은재 뉴스는 여기까지.